1월 1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이 지난 2016년 9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 변론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됐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좋은 재판을 강조한 김명수 대법원의 첫 공개 변론을 이철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0석 규모의 대법원 대법정이 방청객으로 꽉 찼습니다. 정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한 명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사건은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수당에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시켜 휴일 근로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2배를 지급해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한 주 최대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임금 등 노동자와 경영계 모두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공개 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바뀐 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관들과 원고 피고 측 변호인들의 토론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방적인 보고가 아니라 쟁점들에 대해 대법관들이 묻고 원고 피고 측 변호인들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변론은 이러한 세 가지 쟁점에 관하여 차례로 집중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변론 준비 명령을 통하여 결정한 세부 쟁점 상황에 관하여 양쪽 대리인께서 대법관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해석을 받으면 한 주가 5일이 되느냐는 등의 까다로운 질문으로 원고와 피고를 가리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기준 근로시간 외에서 근로한다는 의미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래서 야간 근로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 근로는 기준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하고 휴일 근로는 유급휴일의 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일에 이루어진 10시간에 대해서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10시간은 동시에 일주 40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10시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0%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오늘 공개 변론에는 새 대법원 규칙에 따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참고인들이 나와 의견을 진술하고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일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법원개혁 조치의 일환입니다. 공개 변론은 열띤 토론 속에 10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 사건이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아시게 되었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말로 공개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공개 변론은 사회적 파급력과 의미가 큰 재판을 일반에 공개해 재판 투명성과 사법부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판결 선고는 재판부 합의를 거쳐 2-3개월 이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의 첫 공개 변론, 휴일 근로, 연장 근로 포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공개 변론 분위기는 앞서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핵심 소송 쟁점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일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노사 합의로 최대 52시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 일주간을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5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볼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뭐 한 주일을 금요일까지로 볼 거냐 토요일까지 포함시킬 거냐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근로자가 받을 임금과 그리고 근로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한 7일을 한 주로 보면 주 40시간을 넘겨서 토, 일요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 수당과 연장 근로수당을 같이 적용해서 통상임금의 2배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요일까지만을 한 주로 보면 토, 일요일은 별도의 근무가 돼서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휴일 수당만, 즉 통상임금의 1.5배만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한 주가 되면요. 사용자 입장에선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해서 한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부터 금까지가 한 주라면 이제 이 기본 52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서 최대 한 주 68시간 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듣고 보니까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근로자 측은 그럼 당연히 한 주는 토, 일요일 포함 7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겠네요.
네, 환경미화원 측을 대리한 김건우 변호사는요. 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한 주,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네. 말 그대로 한 주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거지 네. 월, 화, 수, 목, 금이 한 주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관련 법률 해석에 기반해서 주장했습니다. 네, 피고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피고 측에선 일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 프레임이 아니라 네. 이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개념과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은 평일 근무만 지칭하고 휴일 근무는 별도의 근무다. 그래서 네. 평일 근로에 적용되는 연장 근로수당은 이제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네. 네, 뭐 일단 1, 2심에서는 근로자 측인 원고 승소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면 준거 판결로 그대로 굳어질 텐데 대법원이 공개 변론까지 거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비밀협약 체결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참여연대가 오늘 시민고발인 1,300여 명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60조 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 즉 참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비밀협정이라는 꼼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고발 취지입니다. 국무회를 거쳐야 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협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유사시 한국군 개입 조항을 넣었던 그런 협정이라고 하면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정입니다. 이와 관련 김태영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해 비밀 협정 체결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수사에서 기소를 하든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건의 실체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 조사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의 2차 이혼 조정이 결렬됐다는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요 오늘도 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도 그렇고 삼성 이부진, 이무재 이혼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 제일 관심 있어하는 게 재산 분할 이건데 이거는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네. 다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자신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주장을 해서 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가사 노동이 어느 정도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 요즘에는 이 가사 노동도 40에서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산 분할 말고 별도의 뭐 위자료 청구,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런 건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측에 그 책임을 묻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네.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위자료는 이혼하면서 같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혼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이른바 바람 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에서 뭐 취할 조치 같은 게 있나요?
네, 배우자가 바람을 폈으면 그 내연남이나 내연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정신적 손해배상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친권, 양육권 이런 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부부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해주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 누가 자녀와 더 친밀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양육을 할 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면 양육을 할 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동일한 자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혼을 결심을 했다면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협의 이혼이 안 된 경우라면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평소 폭언이나 폭행을 했던 자라면 어떤 녹음 자료라든지 병원에서 진단서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고요. 또 바람을 폈다면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함께 청구할 것이라면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대방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뭐 결혼을 두고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왕에 했으면은 재밌게들 사셨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 모양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워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분노, 모욕, 금도,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향한 워딩치고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이고 강한 단어와 문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성명을 복기해보면 두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다가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했다. 재임 중 일어난 일은 다 내 책임이니 다른 사람 그만 괴롭히고 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라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은 두 가지 중충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 수사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괴멸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했다는 문장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을 보수의 보루, 보수의 보스, 대한민국 보수 그 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라는 지점에 이르면 보수의 보스로서 본인의 위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십자가를 매겠다는 희생자의 이미지를 더합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보수의 결집과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권기 촉구. 당장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관망세에서 적극 옹호로 돌아섰고 이재호, 김두, 김효재 전 수석 등 MB맨들은 일제히 오늘 아침 이런저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노무현 정부라고 뭐 없겠냐, 개띠에인데 개싸움 한번 해볼까 식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아랑곳 않고 원칙대로 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민 편가르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국민 편가르기가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 금도를 넘어섰다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마치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는 것 같은 이 전 대통령의 표현이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런 지침, 꼼수는 쓰지 않는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정부에 어떤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거 쥐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식의 대응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도는 아닌 듯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이 정도를 지키며 제 역할을 다하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주인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3월부터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월 6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기본권에 충실한 보장, 우리 사법의 미래 등을 논의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경비원의 야간 휴식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공익법센터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안성식 노원 노동복지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2018년 법문화 교육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24일까지, 북한 이탈 주민과 취약계층 청소년 등은 2월 초순까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됩니다. (1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